자,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네, 여러분 이제 제2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근로소득자라고 봤을 때, 근로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은 어떤 것이 과세표준이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걸 이와 같이 산식으로 여기다 써놨는데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줍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어떤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냐 하면은요,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죠. 아까 2배사 근연기에서 여기에 있는 게 이걸 다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이걸 다 더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라.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다시 종합소득 공제를 빼주는데, 이 종합소득 공제는 여러가지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다음에 기타 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등으로 있는데,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기본세율, 세율표 뒤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여러가지 감면받을 세액이 있으면 감면을 받고 공제받을 세액이 있으면 공제를 받는데, 우리가 이 세액 공제가 또 많은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교육비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등의 세액 공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결정세액 중에서 이제 여기 밑에 더 쓴다면은 그동안 매월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납부세액이 있겠죠? 그 납부세액을 뺀 결정세액에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납부했던 원천징수 때 납부했던 거, 이거를 뺀 것이 기납부세액을 뺀 것이 기납부세액이라고 할 게 아니라 원천징수라고 해야 되겠고, 원천징수 한 것을 빼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이제 그 인적공제사항,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어떻게 인적공제를 해주느냐. 기본공제가 먼저 있는데요. 기본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해줍니다. 만약에 나는 나 혼자만 있다 그러면 150만 원만 기본공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공제는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져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 기본공제라는 것은 한 명당 150만 원 공제하는 것을 말하고, 추가공제는 자기의 부양가족,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부양가족인데, 부양가족 중에서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150만 원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 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으면 플러스 200만 원 더, 한 명당. 또 부녀자가 소득이, 내가 부녀자다 그러면 50만 원을 또 추가 공제해주고, 한부모다 그러면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주민등록표라든가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 외에 어떤 사람들이 부양가족이 있느냐,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결혼을 한 사람은.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위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계존속이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예, 소득자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우리 자녀죠, 자녀. 자녀나 직계니까 손주, 손녀도 해당이 돼요. 입양자도 포함이 되고. 또 위탁아동이 있으면 위탁아동. 그 다음에 수급자를 같이 데리고 살면은 수급자도 부양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중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부양가족인데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본인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본인은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고, 배우자는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를 못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직계존속은 소득이 물론 없어야 돼요. 소득이 없어야 되고, 나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만 해당이 된다. 형제자매, 물론 소득이 없어야 돼요. 형제자매. 그리고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만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직계비속은 어떻게 되느냐?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주, 손녀들이죠. 또 입양자 포함해서. 그래서 직계비속은 역시 소득이 없어야 되고, 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위탁아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위탁아동도 소득이 없어야 돼요. 그 위탁아동이. 그리고 나이는 18세 미만인 위탁아동만. 그 다음에 수급자 역시 소득이 없어야 되고요. 수급자는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수급자 하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지원해주는 그런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계산해야 실제로 이건 실무시험, 실기시험에 나오는 데서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주 3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직계비속에 대한 주석 4번, 그 다음에 여기 소득공제 요건의 주석 1번, 나이 요건의 주석 2번, 이거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석 1번부터 소득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자, 주석 1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소득에 대해서는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소득이 없다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밑에 설명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2배사 근연기에다가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는 사람은 종합소득 6가지의 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 합쳐서 100만원이 이하,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100만원까지는 소득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자,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좀 혜택을 더 주네요. 총급여가 500만원까지도 소득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근로소득에 근로소득 공제가 있었는데 500만원이면요,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70%였어요. 500만원에 70%. 그러면은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7, 5, 35, 350만원이죠. 그러면 500만원에서 350만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원래 150만원이죠. 그렇지만 근로소득 금액만 있는 사람은 이 150만원을 100만원 이하로 봐주겠다. 근로소득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나머지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정확히 100만 원 이하가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 수익 금액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라는 겁니다. 소득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소득 금액이 뭐예요? 여기 앞에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이자 같으면은 이자 소득 받은 게 다 소득 금액이에요. 배당도 배당금 받은 게 다 소득 금액이에요. 비과세 빼고. 그런데 사업소득은 뭐예요? 사업소득 금액은 총 사업에서 얻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것이 소득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금액은요, 아까 총 급여에서 뭐를 빼요?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 연금소득은요, 총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거. 기타 소득 금액은요,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것을 가리키는 거야. 예, 보고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 금액이므로, 퇴직소득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퇴직금은요 필요경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소득 금액이다 이거예요. 퇴직소득 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당해 부양가족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자가 우리 가족, 우리 부양가족 중에 아버지가 퇴직자예요. 금년에 퇴직을 했어요. 근데 퇴직금을 5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나이가 60세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 1에 대한 거.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없다는 것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정리됐죠? 다음 주 2번이 뭐냐? 나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이에 관한 설명을 보면요, 여기 나이가 있어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란 만 20세 이하인 자녀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유타가족은 만 18세 미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장애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다 하는 것은요, 이 저기에 나와요. 추가 공제에 나와요. 추가 공제에. 추가 공제에. 장애인은 나이는 안 따져요. 나이는 안 따지는데 소득은 따집니다. 소득은 그 얘기입니다. 소득 요건은 만족해야 된다. 자,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적용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 3번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 3번이 뭔가요? 주 3번이 기본공제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거주자라는 건 뭐예요? 소득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득자.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에 취업하면은 여러분이 소득자죠. 그 사람 여러분 거주자, 우리 내국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생계를 같이 해야 기본공제를 받는 거다. 생계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같이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같이 먹고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적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됩니다. 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직계비속이 이제 자녀잖아요. 또 입양자, 우리가 입양을 받은 것도 자녀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소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학교를 여기서 이천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서울에서 다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소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거다. 소득자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이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직계비속 입양자를 제외해서 동거가족들, 여기 이제 가족이라면은 뭐 배우자도 될 것이고 또 부모도 될 것이고 뭐 이런 동거 가족들이 학교 문제로 아니면 병을 치료하기 위한 문제로 또는 아니면 직장 근무상의 문제로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형편 때문에 주소를 같이 하지 않는 것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겠다. 다음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하면 이제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서 주거 형편.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서울에서는 도시에서는 못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살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시골에 주거 편의상 시골에 산다. 이런 것이 별거하고 있는 거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기에 해당된다면 주소가 꼭 같이 있지 않아도 해당이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4는 뭔가요? 여기서 주4가 직계비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직계비속이 자녀인데 자녀가 아들이면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가 있을 수 있죠. 또 자녀가 딸이면 결혼했으면 사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낳은 딸과 아들만 해당돼요. 사위하고 며느리는 안 된다.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직계비속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외가 딱 있다는 거죠. 예외가. 우리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의 배우자, 아들이면 며느리도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둘 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겠다. 왜? 우리가 장애인은요 나이를 따지지 않죠. 결혼을 했어도 부양가족이 돼요. 30살, 30살을 먹었다 성인이 되었어도 그냥 부양가족입니다. 소득만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주5는 뭔가요? 주5가 이거죠. 위탁아동. 위탁을 받아서 아이를 이렇게 길러주는 그런 제도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제도인데, 이 주5를 보면은요, 위탁아동의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시점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탁아동이 적어도 7월 1일 날에는 위탁을 시작했어야 돼요. 그래야 6개월이 지나죠. 그런데 10월 1일부터 위탁을 맡았다. 그러면은 단기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은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단기에는 3개월. 그냥 올해는 혜택을 못 받아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내년에 해당되겠다 하는 얘기. 그래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해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3개월이 내년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3개월은.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위탁아동을 3월 달까지밖에 위탁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올해 3개월 한 거하고 내년에 3월까지 한 거 합치면 6개월이죠. 그럼 2020년도에 그 아동에 대한 기본공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해 주니까 공제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6은 뭔가요? 주6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 장애인에 대한 얘기죠. 자, 장애인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고요. 국가 유공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여기에 이런 장애인들. 또 상위자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렇게 장애인은 범위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알려줍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든가 이렇게 시험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찍어주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번호만 선택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가 뭐냐? 인적공제 얘기예요. 인적공제가 공제 금액이 큽니다. 예, 한 명당 150만 원에다가 추가 공제가 있는데 경로우대 70세 이상이면은 거기다 100만 원을 더해줘요. 그리고 장애인이면은 또 200만 원을 더해줘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나 직계 전속이나 직계 비속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여기 150만 원에다 또 200만 원을 더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녀자, 부녀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부녀자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녀자 추가 공제 50만 원을 받는다. 이거.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즉 결혼한다. 여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미혼, 결혼을 안 한 여성 중에서 결혼을 안 한 배우자 없는 여성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 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미혼이에요. 여러분이 미혼이에요. 그러면 첫째,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 종합소득 금액이니까 나는 다른 소득이 없고 저기만 있다, 급여만 있다 그러면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가 300만 원 아니죠, 연간 3천만 원 이하여야 되니까 연봉 보통 3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면서 부모님이 있어. 근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돼.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는 없겠죠? 부모님이 있어야 돼. 근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 세대주가 아니에요. 내가 나와 있어야 돼. 주민등록을 따로 밖으로 나와 있으면 자기가 세대주가 돼요. 세대주가 있죠? 부모님하고 주소를 같이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직업 목적상 어떤 이유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별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만 원 추가 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녀자 추가 공제가 그런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추가 공제는 100만 원이에요. 한부모란 뭐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자, 한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자가 들어가잖아요. 부모라는 건 뭐예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있는데 배우자가 없다.
이건 뭐예요?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아니면 살다가 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헤어졌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느 한쪽만 남죠. 그래서 아빠만 남았다든가 엄마만 남았다든가 이게 바로 한부모입니다. 한부모는 100만 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녀자인데 한부모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니까 중복 적용 안 되니까 이거 포기하고 이것만 공제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성이다. 그러면 부녀자 공제 당연히 해당 안 되니까 한부모에 해당된다면 이것만 받는 거고 여성의 경우는 부녀자 공제도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한부모만 한부모 공제만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인적 공제에 관해서 뒤에서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실기할 때 그때 또 이거 복습이 충분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적 공제 이 얘기 끝났습니다. 인적 공제 얘기. 다음은 연금 보험료 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제를 해주는 것이 연금에 가입해서 연금 보험료를 불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득공제 해줘요. 자, 내용을 볼까요? 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등 이걸 우리가 공적연금관련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연금은 전부 소득공제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에 불입을 한다. 그거 전부 다 세금 계산할 때 소득공제에서 다 빼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국민이 다 가입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에 가입을 한다 그래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공제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걸 해주는 거예요.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 공제 대상을 한번 볼까요?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 근로소득자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득공제들 같은 거 보면은요, 세액공제에서도 그렇고 사업소득자라든가 기타 소득 이런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안 되는 게 많아요. 여기는 이제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했잖아요. 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는 말은 사업소득도, 사업하는 사람도 공제해준다는 뜻이고 근로소득자라는 말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근데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가 쓴 거, 아니면 자녀가 사용한 것도 다 해당이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이 없으며 형제, 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된다. 자, 직계비속까지만 됩니다. 배우자하고. 그러니까 누가 안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돼.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직계비속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뭐예요? 20세 이하인 자녀만 된다 이거예요. 20세 이하인 자녀.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으며 나이 제한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돼요. 신용카드 사용한 것은 뭐 우리가 초등학생이 신용카드 쓰고 다닐 일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대학생 23세인 대학생이다라고 하더라도 23세 대학생이 아직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돈으로 쓰겠어요? 부모님이 벌어놓은 소득 금액으로 카드를 쓰고 다니겠죠. 그래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나이 제한 없이. 아직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 및 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 및 장애인의 직계 비속, 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그러니까 아까 사위나 며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거는 제외된다. 자, 그래서 공제를 얼마를 해준다는 거냐?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6을 뺀다. 1 뭐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쓴 거는 사용분의 40% 소득공제. 그 다음에 2 대중교통을 이용한 카드를, 신용카드를 대중교통에서 이용했으면 40%. 또 도서나 공연 사용료는 30%. 그래서 신용카드 용도에 따라서 공제율이 더 각각 다르죠. 자, 네 번째는 뭐냐? 4.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직불카드 사용한 거에 30%. 그 다음에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15%. 여기까지가 5죠. 자, 그 다음에 6은 뭐예요? 6은 빼는 거죠. 뭘 빼느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이거예요. 최저 사용금액. 최저 사용금액의 15% 하고 기억. 자, 이 공식 참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이거 무시하고 계산은 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전통시장 사용금액 또 대중교통 사용금액 얼마다라고 하면 해당 단에다 입력하면 계산을 다 해주니까 이 계산 공식까지 달달 외워놓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요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최저 사용 금액은 뭐냐? 자기 총 급여액의 25%를 이상 써야 여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5%가 안 되면 하나도 공제 안 해줘요. 최저 사용 금액을 적용한다. 이거 알아. 그러면 1년에 연봉이 2천만 원인 근로자라고 한번 해볼까요? 신용카드를 1년에 얼마 써야 거기에 15% 또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2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25% 하면은 500만 원이죠. 연봉 2천만 원 받는 근로자라면은 1년에 5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사용금액 모두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전통시장은 사용분은 사용금액의 40%, 대중교통은 또 뭐는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해준다. 근데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다 해주느냐? 그렇지도 않고 또 한도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는 7천만 원 이하인 급여액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총 금액의 20%나 300만 원 중에서 작은 거를 적용하죠. 그러니까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해서 1억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연봉이 1억 2천만 원인 분은 연간 250만 원 더 적게 공제를 해줘. 또 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 연봉 1억 2천만 원 초과한 사람은 연간 2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300, 250, 200. 7천만 원 이하는 300, 7천만 원 초과는 250, 1억 2천 초과는 200만 원을 한도로 정해놨다. 자, 밑에 추가 한도 있는데 추가 한도는 이거 외에 뭐 도서 공연 사용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참고로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어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은 소득공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첫째, 만약에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 지출했다. 이 말은 뭐냐? 근로자가 무슨 사업을 해요? 그 말이 아니라 회사 업무를 보는데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개인적으로 쓴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사업과 관련된 것은 신고가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로 해당하는 경우도 안 되고.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라는 게 뭘까요? 자동차 구입한 건 안 해줘요. 그런데 여기 별 표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새 차는 안 되지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거는 자동차 구입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포함시켜줘요. 새 차 사는 것은 카드로 자동차 사는 것은 사용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10%만 해준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를 카드로 불입했다. 이것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여기 다 따로 공제해 주니까.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안 해주고,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나 교육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안 해주고요. 국세, 세금 내는 거,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했다. 이거 아파트 관리비도 안 되고요. TV 시청료, 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납입한 거 안 된다. 사용 금액이 해당이 안 된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사용 금액이 아니에요. 리스료도 사용 금액이 아니고,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이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이란 게 뭘까요? 토지나 건물, 차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거 신용카드로 샀다고 해서 사용 금액에서 사용 금액으로 포함 안 한다 이겁니다. 금융,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했어요. 그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이 안 된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기부금, 이것도 역시 사용 금액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월세 카드로 납부했다. 이것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아니다. 이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대가, 이런 것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사용 금액에서 제외된다. 네, 여러분 근로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해준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안 해주는 것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그 신용카드 쓰시고 직장에 다닐 때 그 급여에서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은 게 얼마나 있는지 아마 확인해 보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조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왜 소득공제를 해주는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우리 자영업자 있죠? 사업자들, 자영업자, 사업자들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현금으로,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판매했다고 누락을 시켜요. 판매한 것을 누락을 시키지만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용카드 판매 금액은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판매한 것을 누락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들의 사업소득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제 혜택을 주면서 신용카드로 대부분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외에 기타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자, 좀 쉬었다 할까요? 기타 소득공제.
항목이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한데 나중에 뭐 문제를 풀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